근데 이제 트럼프에서 가장 지금 이제 수혜받을 것으로 받고 있는 자산은 사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예, 주셨는데 비트코인 예, 이게 이제 그 전부터 이미 선반영되면서 막 1억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이게 예, 다시 1억 원이 넘었죠. 예,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시각을 좀 완전 이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투자하는 방향 쪽으로 좀 가야 될까요? 예, 어떻게 봅니까? 네.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네. 비트코인 좀 사십시오. 오, 네. 예, 우리 자산 중에서 한 10% 정도는 사십시오. 너무 많이는 말고. 예, 예.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네. 예, 달러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가격이. 예, 그리고 음,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 등장했는데요. 하필 왜 2009년인가? 2009년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네네. 예, 저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유를 과거처럼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네네. 이 달러를 못 믿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격 좀 투자해서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네. 전략 자산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예, 저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달러가 전략. 기축통화인데, 그러니까요. 예, 전략 자산화. 근데 그걸로 하기에는 또 애매한 거 아닌가요? 이게 한정이 돼 있는데 비트코인 그렇죠. 자체는.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이 거래적 수단으로 네. 지금 별로 사용이 못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이제 그다음에 변동성이 변동성이 심하죠. 심하니까. 네. 가치 저당 수단도 아직 기능이 네. 예, 덜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하고 달러를 대체할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면 미국이라는 경제가 달러 기축통화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거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예, 그런 안정적인 거래 수단 그거는 아닌데 네. 투자 수단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음, 예, 미국이 비트코인을 ETF 만들고 합법적인 투자 수단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젊은 분들 비트코인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그게 투자 수단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음, 예,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한 거 보니까 예, 달러 인덱스더라. 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 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네.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막 다 예금 뭐 다 해지해가지고 자산의 막 80%, 90% 이거는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재산의 10%만 투자하라고 네.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네. 뭐 가격 변동도 심하고 주말에도 계속 네. 그걸 보셔야 네. 되거든요. 이렇게 잠 못 예, 자고 이거 정신적으로 좀 맞아요. 피폐해질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는 네. 그 비트코인 대신 달러 가치 인덱스 장기적으로 하락하면 금값이 오릅니다. 요새 네네.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예, 금을 한 10% 보유하십시오. 예,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뭐 하루, 그다음에 쉬지도 않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막 한 달 뭐 월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젊은 분들도 예, 그렇고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자녀들이 돈 좀 엄마 저 여기 좀 투자 좀 하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부모 돈 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하는 예, 자녀 말만 믿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의 자산은 또 아무리 자식이 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음,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렇게는 절대 안 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예, 수준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예, 뭐,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냥 네. 투자 자산은 10%만 네. 사놓으시고 보지 말고 네. 그냥 놔두시라. 네. 근데 지금 너무 비싸졌는데, 1억 넘었는데, 이것도 이제 시기를 만약에 투자 자산의 10%면 또 어떤 분들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빨리 올라갈 때 10%? 그래.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빨리 넣어야지 해가지고 탁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가. 그렇죠. 이것도 또 늘 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 조정을 보일 거죠. 예, 그런데 언제 조정을 보일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모르죠. 없고요. 네. 우리가 저 금 가격 뭐 싸게 산다고 계속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버리면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눠서 네. 예, 조금씩 사놓으시라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10%를 하더라도,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달러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 분할 매수, 예,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그냥 웁니다, 울어요. 예, 저도 이제 이런 경험들 주변에 예. 너무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이외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금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 달러 투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은 예,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서 그 달러 강세 네, 됐죠. 예,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선은 감세를 하니까 네, 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한다니까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중국산에도 관세를 부과하니까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민을 제한한다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다 추방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일부 서비스에서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임금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물가가 오르고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달러 강세인데요. 네, 네. 그런데 과연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 경제 흐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 음,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너무 좋죠. 네. 그런데 미국 가계들이 소비할 돈이 갈수록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소비 어,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어, 내년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저는 상반기에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물가 성장 떨어지고 경제 성장 떨어지니까 금리 떨어지고 네, 연준은 금리 더 인하해야 되고 네. 저는 달러 약세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특히 IMF가 2029년까지 전망했는데 2029년까지 축소라는 겁니다. 미국 GDP가 축소될 때 달러 약세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 중에 71%를 달러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58%로만 줄이고 있어요. 특히 음, 그동안 러시아가 많이 줄였고 지금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죠. 네, 근데 왜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줄이느냐? 네.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거죠. 음, 러시아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못 쓰거든요. 아, 근데 다른 나라들도 미국 눈에 거슬리면은 네. 우리 달러 못 쓸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외환을 다변하는 거예요. 특히 중국이 많이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부채 GDP 대비 120%, 대순부채 77%예요.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고요. 네, 작년만에 피치가 떨어뜨렸어요. 네. 조만간 무디스가 떨어뜨릴 거예요. 음, 그만큼 대부진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네, 달러 강세는 저는 네. 힘들다. 오, 중기적으로 달러 약세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이게 약간 이제 트럼프 당선하고 이제 좀 뭐 연관이 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미국 경제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아서 금리 인하는 조금 예견돼 있었던 플랜이었을까요? 오늘 새벽에 그 FMC에서 금리 네, 0.25%포인트 네, 인하했죠. 네네,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하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는데 정치적 영향을 받았느냐? 네,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저 트럼프가 해고한다는데 네, 저번에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준은 독립적이다. 음,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연준이 금리 지난 9월 달에 B컷을 했죠. 네, 0.50% 내리고 이번에도 0.25% 내렸는데요. 연준의 그 통화정책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화거든요. 음,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난 9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이 2.1%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10월 고용이 물론 허리케인이나 GM 파업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그런 영향 고려해가지고 한 10만 명 증가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12,000명 증가한 데가 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고용 증가세도
지금 둔화되니까 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금리 결정을 하고 FOMC 회의록이 이렇게 공개가 될 때마다 사실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 예, 전망이 막 많이 예,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계속 빠지지 않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하고 예, 예. 인플레이션 이거거든요. 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 건가요? 예,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 자체가 물가 아, 안정하고 그 두 고용 가지구나. 최대화죠.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네. 물가가 안정돼야지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그 아, 미국 국민들이 살기 쉽고, 네. 그 다음에 고용이 네. 증가해야지 아, 소득이 생기지 아, 않습니까? 경제 선순환 하려면 이 두 가지만 잡으면 예. 그래서 돌아가니까요. 우리가 흔히들 그 경제학에서 고통지수라고 있는데요. 네. 고통지수가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가계 고통은 음, 높아지는 거죠. 네. 물가가 높으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소비 활동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네네.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연준의 목표는 고통지수를 낮추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낮추고 실업률도 낮추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또 금리 결정이 남아있긴 한데, 이제 예, 앞으로도 사실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을 이제 연 8번 이제 예, 하고 있는데, 나오기 전에 미국의 어떤 지표를 볼 때 고용과 물가 안정을 보면은, 아, 이번에는 뭐 금리 어떻게 되겠네라고 예. 조금 예측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올해 이제 12월 한 번 FOMC가 더 남았죠. 네. 그래서 12월에도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게 이제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그건 앞으로 이제 고용이나 물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거기에 따라 다를 건데, 예, 저는 그 12월에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소위 이론적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아, 기억이 예,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지입과 잠재 지입이 이에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물가 상승이 어, 목표 이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네네. 이런 거 가지고 적정금리를 추정하는데요. 네. 예, 제가 적정금리 지금 추정해 보니까 네. 4.1% 정도 아, 나와요. 그럼 약간 차이 나네요, 지금. 4.75%죠, 지금. 오, 네. 현재. 0점. 이번에 내려도 네. 4.75%예요. 네. 그러니까 적정금리보다 아직도 높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3%가 나와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러면 더 갭이, 예, 금리 계속 내릴 아, 거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네. 트럼프도 금리 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계속 막 왜 안 내리냐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대선 전에는 네. 뭐 금리 내리고 주가 오르고 경제 좋아지면 그 불리하니까 그때는 금리 어, 내리지 마라 그랬죠. 네. 대선 끝나고 나서 네. 내려라.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죠. 금리 내리는 게 좋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저금리 정책을 선호해요. 지금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인데 금리 올라 버리면은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자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금리는 다 선호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 이 스탠스 기조를 조금씩 갖고 갈 것 같은데 네, 이번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실 이게 이제 미국을 시장으로 해서 자금들이 막 전 세계를 도는 거잖아요. 신흥국 뭐 네, 이렇게.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자금 흐름과 경제, 세계 경제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세계 경제 뭐 좋죠. 예. 음, 네. 근데 우리 저 경제학 교과에서 금리라는 건 시간 선호를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이 지금 방송 끝나고 가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쇼핑하면 즐겁죠. 근데 그거를 은행에 맡겼다면 소비를 참는 데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중앙은행이 금리 내리는 거는 네. 소비를 참는 데는 대가를 낮춰가지고 소비하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쭉 보입니다. 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예, 그런데 과거보다는 효과가 좀 줄어들 거예요. 음. 2008년, 2020년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정말 많이고 돈을 많이 풀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는 회복됐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가게가 돈 빌려 소비를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가 가게가 부실해졌고 기업이 부실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네. 과거처럼 소비 투자가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최근 그 시장에서 어제 그 올 새벽에 기자들도 질문하더라고요. 아, 파월 당신이 지금 기준금리 계속 내리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지금 올라버렸어요. 오,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얼마 전에 그 3.6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금리를 인하하는데 4.3%까지, 한때 4.4%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미리서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떨어진 데다가 네. 또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좋거든요. 그럼 네네네. 물가 상승, 고용이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감세 정책, 그 다음에 이민, 관세 부과,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버린 거죠. 그런데 앞으로 내년 경제 성장은 물가 상승 저는 떨어지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채권 투자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또 채권 투자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 너무 높습니다. 시장 금리. 아마 조만간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 우리나라도 이제 오는 28일에 금통이 예정돼 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한때 1,400을 일시적으로 넘었는데요.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인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 미국보다 훨씬 어려워요.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0.1%였습니다. 미국은 2.8%였습니다. 물론 미국 지금 연율이고 우리 미국식으로 연율로 계산하더라도 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2.1%였는데 우리 10월 소비자 물가는 1.3%였어요. 우리 물가가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 가계부채 많이 늘어나고 서울 주변 집값이 올랐었는데 그것도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똑똑한데요. 네. 우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최근 2.9% 안팎이거든요. 네. 이게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2015년 후 평균이 0.4%포인트 더 높아요. 그러면 시장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9%라는 기준금리 2.5%를 예상한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에 네. 2.5% 내릴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가 아까 테일러 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요. 지금 2.3%가 나와요. 지금 3.25%입니다. 아직도 내려.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의 금통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 금통위 자문위원도 통화정책 자문위원을 했었어요. 네네. 아주 옛날 일입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할 때 자문을 하셨던 거예요? 예, 네. 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네네. 거기 경제정책국장도 있고 부총리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네. 만나서 네. 이야기를 했죠. 저는 시장 이야기를 한국은행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예를 들면 시장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행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시장은 앞으로 경제 성장을 낮아질 것이다. 물가 성장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금리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낮아졌거든요. 지금 물가 성장은 낮아지고 경제 성장은 낮아졌죠. 시장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은행 금통위원 하신 분이 네.
최근에는 뭐 지금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행 사람들을 시장으로 네. 교체해서 교체 근무를 한번 시켜야 된다. 시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하면은 경제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희 그 실생활 보면 우리나라의 이 금리 인하 이 영향이 탁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시차를 받으면서 그 산업군별로 뭐 영향이 예, 갈 텐데요. 이게 어떻게 좀 흐름으로 가게 예, 될까요? 금리를 인하하면 바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 음, 인하하면 1년 후에 소비도 증가하고 기업 투자도 증가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시차가 약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앞으로 소비 투자가 별로 안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97년에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였었어요. 그런데 한때 100% 근접하다가 올 1, 4분기 92%인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계부채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매달 이자 내야 되죠. 때로는 원금 갚아야 되죠.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요. 뭐 금리 이거 조금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좋아지려면은 그 우리 가게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가계 부채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 한 금리를 내려도 우리 소비는 별로 안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소비 때문에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저희가 이 한국 경제 지금 뭐 자영업자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런 경기 침체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예, 구체적으로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미 트럼프 대선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제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조금 긍정적으로 미칠 업종, 또 그래도 또 투자 자산으로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또 자산 포트폴리오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아, 네, 네, 좋은 질문 네, 해주셔서 네, 고맙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이제 영상 보시고 나서 또 뭐 궁금한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희의 경제스쿨 김영희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이소영 앵커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